와, 어제 또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여전히 좋은 건지 네.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흐름이 나빠 보이진 않아서 네네.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주가 빠졌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되냐 그게 네. 진짜 센 섹터거든요. 진짜 빨리 회복이 되긴 되더라고. 아, 많이 빠졌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질 때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냐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빠지면 살려는 수요가 있으니까 급하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 6조 4천억 샀는데 7만 원 중반부터 8만 원 중반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8만 원 초반 평단가를 갖고 6조 이상을 샀다는 얘기는 그럼 그 이상을 보고 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얘네가 한 8만 천 원에 30% 사서 같은데. 8만 2천 원에 팔려고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반도체 회사들 전반적으로 와 평균 수익률 내보니까 14%가 넘더라고요. 전체 평균. 전체 평. 예. 예. 200% 300% 넘는 종목들 수두룩하고요. 뭐 지금 현재 압도적인 주도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2030년까지 글로벌 AI 시장이 20조 달러 돌파할 것 같고요. 그러면 20조 달러면 1,300원 곱하면 얼마죠? 2,600조죠. 그리고 반도체 시장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1조 달러니까 한 1,300조 시장.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AI 서버가 일반 서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10% 언더였는데 5년 안에 30% 이상까지 확대된다는 거. 결국은 다 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잖아요. AI 돌리려면 기본 원소스는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 뭘로 돌려요? 클라우드 센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클라우드 서버가 얼마나 커지는데 5년 안에 30% 이상 커진다는 거니까 3배 이상 늘어나는 거고 자체 개발한다는 이 CSP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업체들이 AI 칩 성능이 생각보다 엔비디아만큼 안 올라오는 거예요. 빅테크도 자꾸 자체 개발한다고 하는데 빅테크가 칩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만들어주죠? TSMC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 아니면 인텔. 근데 TSMC는 지금 너무 지금 목에 찼어요. 얼마 전에 TSMC가 미국에서 지금 거의 엄청나게 또 세제 혜택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초집중하겠죠 아마 엔비디아하고 애플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이런 데는 진짜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계속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 물량하고 애플 물량을 쳐내기에도 벅찬 TSMC 물량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AI 관련된 엔비디아 칩 더 선호 현상은 진행 중인데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한테 일부 수혜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HBM 수요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죠. HBM 수요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최소한 HBM 자체가 독점 공급 계약이 앞으로 언제 깨질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올해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그걸 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쯤에는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고 마이크론도 경쟁사긴 한데 마이크론도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수주 물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동률이 엄청 좋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하이닉스만큼 안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선수금을 받아 엔비디아의 선수금 받아서 그 선수금 받은 걸로 공장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광노정 사장이 우린 1년치 물량 이미 끝났고 내년 거 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반도체가 AI 반도체만 있는 거 아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으로 온기가 퍼져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게 일단 수출 실적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 계속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2월달에 99억 달러 기록한 것도 최대였는데 114억으로 거기서 30% 이상 또 늘어났고 그리고 봤더니 기존에 그냥 나빴던 일반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낸드 쪽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낸드는 계속 적자였는데 일단 출하량이 20% 이상 늘어나고 올해 낸드 관련된 회사가 대거 하반기 안으로는 다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디램은 평균 단가 일단 낸드도 일단 가격이 기본적으로
분기 대비 한 20% 이상 커지는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D램은 이미 계속 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계속 성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0% 넘게 성장을 하고요. 그러면 D램 중에 일반 D램 말고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이 중요한데, 왜냐면 서버가 다 데이터 센터니까. 서버 D램 같은 경우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무조건 유리한 게, 서버 D램이 평균 판가가 지금 일반 D램보다 지금 3배 넘게 가격이 뛰었어요. 지금. 그럼 전체 D램 가격은 얼마 떴냐? 전체 D램 가격도 평균 2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세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감산한 영향도 크거든요. 삼성전자도 감산했잖아요. 결국 하이닉스도 감산하고. 네. 근데 그 두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감산을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유지가 될 거냐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감산을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감산을 안 하겠죠. 물건을 빨리 쳐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요에 대한 효과가 클까? 아니면 가격 올라가는 효과가 클까? 보면 결국은 이 뒤에 AI 수요라는 뒷배경을 갖고 있는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은 이 물량 늘어난 걸로 또 영업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Q를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 AI 서버 관련돼서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요 세 개가 같이 핵심 공급망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수혜도 받고 TSMC 수혜도 받으면서 계속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저는 일반 서버나 일반 D램이나 일반 낸드에서 좋아지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차이 난 거는 계속 줄어들 거다. 그래서 반도체 안 좋아하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반도체 수혜를 못 받았는데, 휴대폰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갤럭시 S24가 얼마나 잘 팔렸냐면요, 같은 기간 안에 S23, 23보다 같은 기간 안에 23%가 더 팔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123만 대를 돌파했대요. 네. 그러니까 역대 가장 빠르게 돌파한 게 S7인가 S6인데 그거 비슷한 수준이래. 거의 그 정도. 역대 최고 수준, 단기간에 많이 판 거 수준이니까, 휴대폰이 조금만 선방을 하면요, 휴대폰이 차지하는 그 모바일 네트워크가 하거든요. MX 사업부. 이게 매출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반도체 30%인데 비중이 더 크잖아요. 와. 그러니까 휴대폰이 좀만 더 잘 터지면요, 삼성전자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초과했잖아요. 네. 그게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휴대폰이 일단 밑받침이 돼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도체 휴대폰 다 안 좋을 때 실적 뒷받침됐던 게 디스플레이거든요. SDC. 근데 SDC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이 지금 죽쓰고 있거든요. 애플 15가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건 애플 16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지금. 그래서 애플 16하고 지금 사실은 비전 프로, 애플 비전 프로 말고도 쏠쏠하게 중국 로컬 업체들도 전부 지금 태블릿 PC부터 해서 PC 그다음에 휴대폰까지 싹 다 OLED 패널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 중국 로컬 고객사를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휴대폰만 해도 오포, 비보 당연히 고객사고요. 샤오미 당연히 고객사고. 그다음에 트렌전이라고 있어요. 트렌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북미, 유럽은 안 되니까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꽉 잡고 있거든요. 트렌전이 또 강력한 또 삼성전자의 또 고객사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저가 폰은 트렌전이 꽉 잡고 있거든요. 네. 지금 5위, 6위권까지 올라서 휴대폰이 상당히 좀 굳건하다. 그리고 가격 많이 빠졌던 메모리, 낸드 가격이 모두 회복되고 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물량인데, 물량이 QOQ로 지금 40% 넘게 물량이 늘어나니까, 가격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량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 점을 좀 높이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 표 띄워줄 건데 SK증권 표인데 너무 잘 정리돼 있어가지고, 가동 중인 거, 그러니까 엣지 영역, 그러니까 AI 관련된 최첨단 수요 요게 있고, HBM 있고, 기존의 레거시 그 마진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저가형 반도체들 요게 있는데, 이게 저가형 반도체 가격도 낮고 재고도 높고 수요도 낮았는데 급격하게 확 줄어요. 왜냐면 가동 중이 리딩 엣지, 그러니까 최첨단 선단 공정 비중을
요만큼 전환하면 그만큼 비가동을 레거시를 줄이는 거죠. 레거시를 줄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HBM 물량이 요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가동 물량이 없어도 비가동 물량을 비가동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레거시 물량을 줄이면 그 레거시 줄인 만큼 최첨단 선단 공정을 늘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가동 캐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줄인 만큼 그 부분을 전환해서 물론 캐파 로스도 있어요. 전환 손실도 있는데 그거 전환 손실 생기는 것보다 이 레거시를 최첨단 엣지 영역으로 돌려가지고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조금만 HBM 수요만 여기 뒷받침돼주면 엄청나게 이 전체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리딩 엣지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이 HBM이 아니더라도 일반 D램보다 높은 3배 가격을 받는 서버 D램 쪽이, 서버 D램도 다 리딩 엣지 영역이거든요. 서버 D램 쪽이 가동률이 올라가면 전체 가동률이 올라가는 이런 그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계속 고점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고, 삼성전자는 8만 원 초반대부터 외국인이 6조 넘게 샀다는 거는 그 이상을 보는 건데, 결국은 다 좋아져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이 일단 밑바탕이 돼야 되고, 반도체가 회복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그 디스플레이 패널 쪽인데, 디스플레이 패널은 애플 15의 부진한 부분을 애플 16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중국 로컬 고객사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중국 로컬 고객사들도 OLED 패널로 지금 싹 다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사업부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는 계속 삼성전자에 한 표를 주는데, 삼성전자도 뭐 8만 원 넘어서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가 수익을 주면 너무 무거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보다 훨씬 폭풍 성장하는 산업들 많잖아요. 지금 로봇도 주가만 40% 빠졌고, 네. 그리고 방산주도 있잖아요. 그런 업종으로 좀 분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반도체는 그 대부분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라갈 여력이 있으려면 24년도에 작년보다 좋아진 거는 이제 확실한 거는 반영된 것 같고, 24년도보다 25년도에 더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좋아져야 되는데, 더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좋아지는 업체는 제한적이니까, 그 제한적인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여기서 더 가는데 저는 좀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저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일부 회사들은 이수페타시스도 어느 순간 또 다시 신고가 영역에 가서 좀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계속 반도체 쪽에서 돌면 그 반도체 쪽에 도는 회사들 중에 안 오른 회사가 있겠죠. 그 안 오른 회사들로 찾아봐야죠. 계속 반도체 안에서 계속 지금 돈이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또 좀 뜨거운 섹터가 바이오잖아요. 네네. 바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으로? 바이오도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그 ADC 이중항체 플랫폼에 초집중된 경향이 있거든요. 네. AI 반도체에 너무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수급의 쏠림 현상이 만약에 좀 분산되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가려면 제약바이오도 구조적 성장주니까 금리가 싸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회사들 다 돈이 없어서 외부에서 차입하거나 증시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주춤했던 거는 금리를 5월달에 인상할 줄 알았는데 5월달에 인상 안 하고 6월달로 미뤄지고, 6월달에 인상할 줄 알았는데 7월달로 미뤄진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물가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계속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뿌린 돈도 다 써서 이제 없고 결국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 것뿐이지 금리 인하 무조건 되면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약바이오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사실은 2015년에 한미약품 필두로 신약 개발, 신약 라이센스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어요. 네. 대부분 업체들이
굉장히 싸요.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이런 회사들 뭐 HLB 이런 회사들만 일부 많이 오른 거죠. 상당히 소외된 전통 제약사들 많거든요. 전통 제약사들. 근데 보세요. 당장 암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 일라일리 같은 회사들 테슬라 시총을 제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 가는데 그럼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같이 따라갈 회사들이 없냐? 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거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진심인 회사예요. 실제 기술력도 갖고 있고 최근에는 OCI랑 뭐 딸하고 아들하고 그 경영권 분쟁하느라고 말이 많아서 그렇지 비만 치료제 그 딸이 그 임성기 회장님 딸이 이 비만 치료제 전문 TF팀 만들어서 이걸 우리 최고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라 할 정도로 비만 치료제 진심인 회사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임상 3상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임상 3상 대기하고 있는 게 지금 유한양이거든요.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회사는 전문의약품이랑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가는 영역에 있는 회사가 휴젤이거든요.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3인방이거든요. 대웅제약이 이 보톡스 관련해서 필러 관련해서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해서 승인 받아서 미국에서 잘 팔고 있거든요. 휴젤이 드디어 이제 승인 받았고.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하고 일반 의약품 둘 다 잘하는데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으로 안정적인 캐시카를 확보하면서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항암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이 의학하고 무관한 화장품 업계에 진출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되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그 숙취해소제 있잖아요. 헛개수. 그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거보다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라고 전체 글로벌 인구의 10분의 1은 다 위식도 역류질환을 안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제형을 바꿨어요. PCAB 제제라고.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로 엄청나게 지금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이 연에 이제 1,500억씩 팔기는 글로벌로. 근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문의약품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헛개수 같은 그 숙취해소제 이런 게 캐시카우로 있으면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거를 글로벌로 잘 팔고 있는 거죠. 요새 광고 엄청나게 하는 회사가 그 감기약 파는 콜대원이거든요. 네. 대원제약. 그 연기 잘하는 그 범죄도시에 나온 악역으로 나온 그 사람이 광고하는 인데 네,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들이 이렇게 광고를 막 미친 데 한다는 거는 그 마케팅 쏟는 게 기본적으로 약이 그만큼 잘 팔리니까 쏟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젊은 20, 30대 저희도 약 먹잖아요. 40대에서 많이 먹잖아요. 더 먹어요. 20, 30대 먹는 양이 막 6개, 7개씩 몸 엄청 챙기잖아요. 이거는 삶이랑 연관돼 있으니까 제약사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주목을 못 받았고 너무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있었고 AI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된다? 그게 7월달 예상하는데 7월달에 예상대로 또 진행되다 보면 9월달에 또 굉장히 중요한 또 학회가 있거든요. 4월 11일 그것도 AARC라고 그거는 초록만 발표하는 거고 9월달 학회는 말 그대로 임상, 2상, 3상 이제 끝단계 나오는 발표니까 엄청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사상 최대 신고가 찍으면서 한번 이렇게 빡 떴잖아요. 그 뒤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가 다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인데 이중항체 플랫폼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고 단일 요법이 아니라 그냥 같은 타 요법이랑 병용해서 쓰는 병용 요법으로도 엄청 규모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은 당연히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하는 거는 결국 제형 변경이잖아요. 근데 이 제형 변경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기존 특허를 변경해서 특허를 연장하거나 특허를 확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로 내 약의 강력한 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못 만드는 특허 장벽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에버그리닝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물질 특허를 의약 용도 특허로 변경해서 용도 특허
이 용도 특허라고 하면 제법 특허도 있고 제형 변경 특허도 있는데 이 바로 제형 변경 특허를 파고든 게 알테오젠이에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럼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형을 변경한 게 뭐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안 아프고요. 통증이 극도로 완화되고요. 5시간씩 맞던 정맥 주사형을요. 20분만 맞으면 끝나니까 환자한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의사도 편하고 환자나 의사의 편리성을 극도로 올린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에 30조에서 40조 파는 키트루다 이 항암제 있잖아요. 면역항암 치료제. 머크의 키트루다를 기존의 정맥 주사형을 쓰다가 특허가 이제 만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만료되냐면요. 28년에 유럽 특허가 만료되고요. 미국 특허 이제 36년에 만료되는데 이 키트루다를 SC 제형, 정맥 주사보다 SC 제형으로 변경하면요. 특허가 더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머크 입장에서는 키트루다 피하 주사형을 당연히 변경하는 게 당연한 거고 특허 보호도 해야 되는 거고 연에 매출이 30조 40조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제형 변경하는 기술 하이브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하이브로자임이 2020년에 이 피하 주사형 에난제라고 만들어가지고 2020년에 주가가 급등했어요. 지금 PER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 글로벌 빅파마는 10배 언더인데 7배에서 24배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넘 3.5배 올라간 거죠. 그런 기대감 반영한 게 알테오젠도 좀 간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또 하는 거는 히알루로니다제라고 그 통증 완화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2천억 정도 규모고 글로벌로는 조 단위가 넘는데 이 기존의 통증 완화 치료제를 동물 유전자를 제조업해서 쓰니까 사람한테 안 맞는 거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 히알루로니다제 통증 완화 치료제를 동물 유전자 제조업한 게 아니라 인간 유전자를 제조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한테 최적화된 거니까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 치료제도 올해 상용화돼서 그것도 통증 완화 치료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제형 변경하면 결국은 이 특허를 독점하는 걸로 변경했으니까 독점 특허로 하면 대략 연에 로열티로 꽂히는 게 기존에 예를 들어 뭐 1,000억대 언저리였다면 이제는 뭐 최소 뭐 2,000억에서 뭐 3,000억 이상 그렇게 로열티가 그냥 안정적으로 꽂히는 구조니까 그러면 그 다른 빅파마 지금 머크 키트루다 지금 제형 변경한 거 보고 다른 빅파마들은 가만히 있겠냐 화이자나 뭐 이런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런데도 그 제형 변경이 특허를 연장하는 특허를 변경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빅파마들도 이 알테오젠의 이 제형 변경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머크라는 그걸 딱 독점 계약 받으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머크가 지금 40조 매출의 절반 정도 만약에 제형 변경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제형 변경 40조에서 변경해서 20조가 그 SC 제형으로 매출이 나오면 그거의 로열티를 3% 받으면 6천억이고요. 5% 받으면 1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로열티 매출이 6천억 정도 발생하는 거고 러프하게 잡아도 1조 정도 매출 발생하는 거니까 뭐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독점 공급하는 거니까 주가는 비싸졌지만 이쪽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이 알테오젠이 ADC 플랫폼도 갖고 있고 이 제형 변경이 이제 이슈 스타트 끊어서 계속 실제 마일스톤 받는 게 돈 들어오는 게 계속 숫자로 찍힐 거니까 기존에는 그 제형 변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제형 변경 됐으니까 그게 숫자로 찍히는 구조니까 진짜 알테오젠도 연간 매출 알테오젠 숫자 보니까 매출이 올해 750억대에서 내년에 1,500억대 26년에 아마 3,000억대 그 정도 아마 사이즈로 나올 거로 같아요. 2배씩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로열티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근데 아마 3%에서 5% 들어오면 3,000억 그 이상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거는 비만 치료제거든요. 비만 치료제. 근데 비만 치료제가
모건 스탠리가 생각한 거랑 골드만삭스가 생각한 게 비슷하게 22년 기준으로 2조에서 3조인데 2030년에 모건 스탠리가 본 거는 103조고 골드만삭스가 본 거는 136조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103조하고 136조인데 이거 일라이 릴리가 지금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싹쓸이 한 거는 요거는 기존에 노보노디스크 싹센다하고 위고비가 싹쓸이 했는데 이 감량 효과가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위고비보다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가 평균 감량 효과가 23%로 더 월등히 높거든요. 근데 약값은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170만 원인데 일라이 릴리 거가 젯바운드가 140만 원이니까 약값은 또 20% 싸고 감량 효과는 일라이 릴리가 더 크고 그래서 지금은 노보노디스크가 시장 점유율 30%로 거의 독점했는데 일라이 릴리한테 상당히 뺏길 확률이 높다. 왜냐면 약값도 싸고 감량 효과도 크니까. 근데 단점은 투여 기간이 길어요. 72주나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 이 investing.com이 노다지예요. 이걸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노보노디스크라고 치시면 월봉이거든요. 월봉이 이렇게 가파라요. 그냥 연 계속 신고가예요. 지금 시총이요 557.52 빌리언 달러예요.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한번 볼게요. 일라이 릴리 LLY입니다. 요거 이것도 거의 신고가죠. 역대 신고가입니다. 그죠? 네. 월봉 차트인데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와 2, 3조에서 지금 몇 조까지 커지 아까 103조에서 136조까지입니다. 그 이 두 회사가 싹쓸이 하잖아요.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 비만 인구가 지금 2035년 기준으로 19억 명까지 늘어간다니까.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금 이미 11억 명이고 19억 명까지 늘어나는 거 2배 넘게 늘어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 계속 주목받을 거고 그건 주가가 말해주는데 일라이 릴리가 약값 싸고 감량 효과 크다고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만 팔리진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랑 위고비 같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회사를 투자하면 돼요. 참고로 이 노보노디스크가 얼마나 이 덴마크 회사인데요. 유럽 시총 전체 1등 뭔지 아세요? 노보노디스크예요? 네, 그게 혹시 원래 그거였습니다. 아시죠? 그 어디냐?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를 제쳤죠 얘네가 지금. 3.88T 이건 테라거든요. 테라. 3.88T죠. 에르메스 한번 볼게요. LVMH 394.87 빌리언 달러. 이미 뭐 그죠 제쳐가지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시총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유럽 전체 이제 1등입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유럽에서는 시총 전체 1등입니다. 이거 비만 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만 치료 때문에.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래서 봤더니 이 비만 치료제 이 두 개의 기업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서 그냥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으면 좋지 않을까. 삼성 자산운용에 나온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 탑2 플러스가 있고요. 자 여기는 ETF 구성 자산을 보시면 노보노디스크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이 바이킹 테라피틱스 이것도 비만 치료제 회사거든요. 요게 1등, 그 다음에 화이자 있고 일라이 릴리는 8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보노가 2등이고요. 됐다 7, 8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거든요. 미래에셋이 있는 타이거는 화이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노바티스,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 릴리 7등에 들어가 있네요. 화이자,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노바티스,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이 정도 수준. 그래서 보면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비중은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네요. 494. 그러니까 ETF 투자하실 때 적정 시총은 그래도 1,000억 이상은 돼야 되는데 타이거 글로벌 요거는 지금 시총이 494억밖에 안 되고요. 인기가 없네요. 그럼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24년 2월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럼 코덱스 거 글로벌 아까 비만 치료제 시총 큰 거로 하세요. 왜냐면 거래가 좀 돼야 되니까.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그래도 1,300억 정도 되네요. 이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날에 상장했네요. 그래도 2월 14일이네. 네, 같은 날인데 이게 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거고 이것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가 들어가 있는데 구성이 좀 다르죠.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1등으로 제일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비만 치료제로 3위권 글로벌 3위권 정도 경쟁력 가진 회사로 알고 있어서 시총 규모도 1,300억대 거의 3배 차이 나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탑2 플러스 네. ETF 투자로. 2차전지 뭐 나우락제는 이미 다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상승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지훈 대표님은? 2차 전지가 아직 수급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아직 회복은 안 되는 모습이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거 자, 요 표 띄워 주실 건데 요 수익률표 보시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거죠. 기존에 이제 엔캠만 300% 넘게 올라갔다가 300% 깼다가 다시 지금 340%까지 올라왔고, 최근에는 삼성 SDI 밸류체인, 피로틱스, 신흥 SEC, 상신 EDP, 유일 에너테크 다 이 삼성 SDI 밸류체인이거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모멘텀보다는 그 차세대, 지금 반도체 다 플라스틱 기판 쓰는데 그걸 유리기판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 만드는 SKC 같은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2차전지 모멘텀보다는.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도 철저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될 건데, 저는 전액 쪽은 사실 부담돼서 투자를 못할 것 같고, 삼성 SDI 밸류체인은 계속 좀 유망해 보입니다. 가장 좀 차별화될 것 같고. 그럼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그럼 안 오른 게 뭐 있냐? 일단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오히려 역풍 맞은 게 분리막이거든요. 왜냐면 고체 전해질 쓰면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을 하니까 전해질 필요 없을 거다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체 전해질 쓰는 전고체 배터리가 27년에 삼성 SDI가 딱 양산을 해도 시간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양산과 실제 그게 고객사한테 제품화돼서 물량이 나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고객사가 나간다고 해도 진짜 초 하이엔드 차종만 나가기 때문에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당히 적을 거다. 1% 미만일 거다. 진짜 많아. 2-3%인데 그 2-3% 물량 때문에 분리막 업체가 다 죽는다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분리막 업체도 전고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가장 박살난 WCP 같은 회사는, SKI 테크놀로지는 워낙 공모가가 뻥튀기 돼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있는 반면에, 저는 WCP 같은 거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삼성 SDI 밸류체인이고 분리막 국내 2등이고 삼성 SDI가 계속 글로벌 캐파 늘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삼성 SDI 밸류체인 중에 유일하게 안 오른 게 뭐 WCP 정도지 않나. 그리고 WCP 대표님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 오너 창업자분이 굉장히 그분의 경영 능력이 진정성 있고 회사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그게 너무 잘 보여서, WCP 대표님 나와서 인터뷰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WCP가 밸류에이션도 매력 있고 분리막도 사실은 24년도 IRA의 수혜주입니다. 엔캠이 속한 전해액만 수혜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삼성 SDI 밸류체인 좀 계속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리튬 가격이 84.5위안까지 빠졌다가 지금 계속 상승세 나오면서 112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는 13,30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달에 양극재 수출이 처음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해서 이게 계속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하고 2월달에 2개월 연속 MOM 전월 대비 연속 수출 증량이 증가했는데 처음으로 3개월 만에 4% 정도 수출 중량이 감소했다는 게 조금 우려 요인이 되고요. 재고 사이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게 확장된 수요 사이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첫 번째, 테슬라가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로는 8% 줄었고 전 분기 대비로는 20%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전년 대비 21% 감소하면서 테슬라, GM 다 선두권 업체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은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 1분기에 늘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 전기차는 3%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순수 전기차 뺀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73% 증가하면서 순수 전기차 수요 둔화되는 거를 하이브리드가 다 지금 뺏어가고 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로 할 경우에는 전기차 전체 그 에너지 출력 밀도의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소위 말하는 이 친환경 탈탄소 그거를 완전히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를 잠깐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된 거를 일시적인 대체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그 탈탄소 조건 만족해야 되고 탈탄소 조건 만족 못하면 조 단위로 벌금 내야 되는 그 규정을 하이브리드로 다 바꿔서는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탄소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P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 증가 자체가 계속 연간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실적 1분기 잠정 실적 나왔는데 매출 30% 빠졌고 매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 빠졌거든요. 이게 1분기에 약간 계절성 요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대로 나왔고요. 2분기에는 GM하고 합작 얼티엄 셀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 플러스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건데 미국 쪽이 아무리 개선돼도 유럽하고 같이 개선돼야 되는데 북미 개선되는 폭이 유럽의 실적 깨지는 거를 다 커버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2분기까지도 좀 부진해 보이고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언제냐 3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셀 업체 삼성 SDI는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한번 다시 실적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그래도 이 셀 업체보다 훨씬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는 게 메탈 가격 하락 빠지는 거 재고 조정을 이미 작년 4분기에 많이 충당금으로 쌓고 재고 자산 많이 털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먼저 이미 양극재 업체들 거쳤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은 오히려 1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이고요. 메탈 가격 상승된 부분이 얼마 시차를 반영하냐면 3개월 시차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2분기가 가장 흑자 전환폭이 커질 거라고 보고요. 전방 수요 고려하면 3분기 또 사실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3분기에 조금 실적 추정이 하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1, 2분기는 실적 좋아질 것 같고요.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금 지났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 올해 2, 3분기 실적 개선되는 흐름 보일 거고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쌌던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주가가 단기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최근에 좀 눌림목 구간이긴 한데 밸류에이션 할인 해소됐던 삼성 SDI 쪽이 계속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전구체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리튬 상업 생산하는 부분 그래서 전구체 관련된 회사 리튬 관련된 회사 전구체에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엠 드림,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3개 3인방이 있거든요. 이 3개 회사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빼고는 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IRA 포함은 안 됐지만 IRA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또 소재단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게 동박이거든요. 근데 동박은 봤더니 수요 공급이 27년이나 돼야지 수요가 초과하는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5년, 26년까지는 계속 오히려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기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삼성 SDI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동박 2등인데 SKC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심지어 캐파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기존의 SKC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독점, SK온으로부터 독점하던 구조를 깼어요. 네. 그러니까 SKC가 LG엔솔 독점하던 물량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랑 쪼개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런데 롯데에너지는 이미 삼성 SDI가 30% 이상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삼성 SDI는 이미 잘 커진데 전혀 기존에 기대 안 했던 LG엔솔 물량을 가져왔잖아요. SKC의 독점을 깼으니까. 저는 그래서 동박이 앞으로 IRA 새로운 신규 적용되는 수혜주가 될 텐데 그중에 삼성 SDI 밸류체인도 갖고 있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새로운 강력한 글로벌 1등 고객사를 확보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 신규 종목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새롭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를 보겠습니다. 숫자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매출에서 2% 정도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익은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돼서 한 80%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매출은 역성장하지 않고 그래도 3% 정도 성장을 예상하는데 이익에서 한 대략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은 한 5%.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역성장 없이 매출 13%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적 안정성이 제일 좋은 상황이다. 근데 이익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진 않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작년에 10% 정도 빠지는 수준이었는데 7% 개선되고요. 25년도에 다 제일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25년도에 매출로 치면 LG엔솔이 압도적으로 35% 늘어나고요. 이익으로 쳐도 LG엔솔이 압도적으로 영업이익이 126% 증가합니다. 삼성 SDI도 60% 증가하는데 LG엔솔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서 숫자로 보면 LG엔솔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25년도에 영업이익이 26%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25년도에 아르헨티나 그 염호 리튬 매출 잡히면 이 영업이익 증가는 최소한 40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25년도 아르헨티나 염호 그러니까 광석 리튬은 당연히 잡히는 거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25년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에 따라 이 25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될 거예요. 많게는 50% 넘게도 영업이 개선될 것 같은데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극재단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이 올해 65% 영업이익 증가하고 포스코퓨처엠이 520% 증가하는데 LG화학은 작년에 38% 영업이익이 깨졌고요. 포스코퓨처엠은 78% 영업이익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 증가하는 거는 역시 포스코퓨처엠. 내년에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게 이 표 보여주실 건데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이익이 증가하지 못할 거로 보는 게 코스모 신소재인데 그럴 이유가 코스모 신소재는 작년에 하나도 영업이익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올해 8%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내년에 232% 늘어날 거로 보여서 영업이익 단에 제일 좋아지는 거는 역시나 포스코퓨처엠,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고요. 매출 좋아지는 것도 역시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올해 15% 늘어나고 내년에 56%니까 평균 해보면 35%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LG화학이 올해 5% 내년에 22%니까 평균 대략 한 13% 늘어나는 수준이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비엠, LNF 올해 모두 둘 다 대략 13에서 16% 정도 매출이 올해 줄어들 거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역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25년도에 63%, 66% 늘어난다고 해도 올해 역성장 나온 상태에서 63%, 66% 늘어나는 건 의미가 크게 있을까? 포스코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LG화학처럼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는 그림이 훨씬 전 더 좋아 보이고요. 매출과 이익 사이즈로 보면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출과 이익 사이즈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퓨처엠이 대략 5조 5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이익으로 치면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2,400억대, 포스코퓨처엠이 2,200억대, 비슷한 수준까지 2,300억대,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인데요. 그럼 밸류에이션 보면 24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대비 영업이익 볼게요. 22조 6,410억이거든요. 22조 6,410억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대략 2,397억이고요. 22조에 2,397억이고요. 포스코퓨처엠이 20조 9,500억인데 영업이익은 대략 2,226억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퓨처엠이 엄청 비쌌었는데 쌌네, 싸잖아. 많이 싸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시총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시면 포스코퓨처엠이 진짜 많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싸진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포스코퓨처엠이 5,600억 그림이니까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본질이니까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면 영업이익 배수로 보면 포스코퓨처엠 지금 시총 그죠? 20조 보면
20조에 내년에 영업이익 5,600억 나면 PER 40배 밑에 30배 중후반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단에서는 숫자를 봐도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봤어요. 엔캠이 실적이 없다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가 이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131%, 영업이익이 2,800% 늘어나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23년도 이익은 개판 친 거니까 22년도 정상적으로 154억인데 154억 대비 870억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데 이익이랑 보셔도 너무 저는 고평가라고 보는 게요. 엔캠 볼게요. 7조에 7조. 와, 주가 오늘 또 올라서 7조인데요. 7조인데 이익이 내년에 예상대로 870억 난다고 볼게요. 그러면 얼마죠? PER이? 100이 넘죠. 그래서 올해 드라마틱하게 뭐 2,800% 영업이익 늘어날 거 부분은 주가에 저는 반영되고도 좀 남았다 그렇게 보고요. 또 많은 관심 원통용 배터리의 최대 수혜주 TC 스틸도 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6,4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370억이니까 특히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데 조금 더 분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2년도에 영업이익이 44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줄어드는 거니까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좋게 봅니다. 왜냐면 이 니켈 도금 강판 관련해서 여기 거의 독점이거든요. 네. 근데 동국산업이 경쟁사인데 동국산업하고 캐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 독점 구조를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TC 스틸도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싸졌거든요. 시총이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서 1조에 1조 4천억이거든요.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370억이니까 37배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570억으로 개선된다고 하니까 24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엔캠이나 TC 스틸이나 뭐 제이오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원통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의 그 독점 구조가 깨지더라도 지금 주가 측면으로 저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수혜주로 이 나노 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가 있는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가 올해하고 내년에 평균 매출이 90% 증가하고요. 이익도 100% 증가합니다. 그런데 주가랑 비교해 보시면 올해 대략 영업이익이 240억이니까 이것도 많이 싸졌거든요. 지금 1조 대까지 내려왔거든요. 1조 4천억이거든요. 1조 4천억에 영업이익 대략 237억이니까 240억 잡고 58배 정도 수준인 거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1조 4천억에 여기도 이익이 2배 증가하거든요. 493억이니까 28배까지 떨어지는 거죠. 대주전자재료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비교하시는 게 당기순이익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합니다. 회사 본업으로 내는 이익이니까.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1조 3천억대인데 지금 이익 나는 거는 210억 정도 예상을 하니까 PER이 61배고 내년 매출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눠보시면 500억대 510억 나오면 내년엔 25배.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TC 스틸 모두 지금 PER이 20배대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엔캠은 전액을 엔캠이 1등이긴 하지만 독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7조인데 지금 엔캠 7조인데 이익 뭐 1,000억 난다고 치고 나머지 TC 스틸 570억대, 나노신소재 500억대, 대주전자재료 500억대. 보세요. 이익은 2배 차이 나는데 그럼 보통 이익이랑 주가랑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주가가 결국 이익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T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익은 500억대 났는데 전부 1조대예요. 근데 엔캠은 7조대인데 이익은 1,000억 나요. 그러면 엔캠이 너무 비싸거나 T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너무 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TC 스틸이나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앞으로 매출이 안 커지냐?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캠 갖고 계신 분은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엔캠 팔고 T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쪽으로 갈아타시면 저는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TC 스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되는 거는
나노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인데 나노신소재의 장점은 이 CNT 도전제 분산재가 양극에도 들어가고 음극에도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 실리콘 음극재 충전 방전 쪽에 초집중하고 모든 전기차 배터리 업체,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심지어 전기차를 타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 전부 이 실리콘 음극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쪽도 좋지만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실리콘 음극재로 최고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세 종목 중에서는 저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진짜 견조하거든요. 네.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잘 올라가서 제일 좋아 보이고 대주전자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는 나노신소재 TC스틸이 당분간은 이 뭐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쪽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회복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훈 대표님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끝으로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가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손실 나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버티는 자가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30%는 항상 현금화를 해두시면 그게 주가 빠졌을 때 진짜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힘이 되고요. 항상 현금화 그냥 기본적으로 20-30%는 해두시고 수익 났을 때 대부분 껄무새가 되거든요. 아, 더 갈겠지. 여기서 내가 비중 실었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 그렇게 껄무새 되지 마시고 수익 나시면 좀 파세요. 좀 제발 수익 실현하시고 수익 실현했는데 더 간다.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마음 편하고요. 야, 엔캠 내가 200%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 절반 이상 비중 조절을 하시면요. 마음이 진짜 편해지고요. 언제 주가 또 폭락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든 20%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 조정 나오면 내가 멘탈을 버틸 수 있을까? 그걸 일단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조정 나왔을 때 내가 현금이 있어야지 좋은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무조건 확보하시고 수익 난 것 좀 수익 실현 좀 하세요. 수익 실현해서 주변에 밥도 좀 사시고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부정적이어서는 아직도 너무 편중돼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 버는 분들 보면 결국 긍정적인 분들이 돈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리스크 요인 점검하는 거 좋은데 이 경직돼 있으면 사고가 딱 경직돼 있으면 절대 잘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연한 사고로 업종 가리지 마시고요. 업종 닥치는 대로 공부하시면 그중에 사실 주시장은 예측 불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가 터질지 모르고요. 기존 갖고 있는 것 중에 수익 많이 난 거 있으면 좀 현금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좀 많이 보시되 그거를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